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시장 할머니.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전주 남부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이른 새벽 시장 골목을 청소하던 상인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시간. 허리를 살짝 굽힌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낡은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거의 매일 보던 얼굴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아이고, 옥분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요. 배추 겉잎 좀 얻으러 왔어요. 이름은 김옥분. 올해 나이 73. 다소 말이 없으셨지만 웃을 때면 아이처럼 눈이 반달로 접히던 분이었습니다. 늘 같은 옷,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모습으로 시장을 찾으시던 할머니.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골목 바닥에 떨어진 배추 겉잎을 한 장, 두 장 조심스럽게 주워 투명한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모으시던 할머니. 그 평화로운 아침 풍경 앞에 갑자기 검은 세단 차량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줄지어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남성들. 그들은 황급히 할머니에게 다가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회장님? 모두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배추잎 줍던 옥분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작은 시골 시장에서 시작된 노년의 외로움, 가족의 갈등,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생 역전의 반전 실화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전주 남부시장 근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홀로 사셨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똑똑 물방울 소리가 새는 집.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지만 할머니에겐 40년을 함께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합병증으로 7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밥을 지으면 늘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할머니는 가끔 빈 의자를 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앉았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광수 씨는 도시에서 제조회사에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어머니와의 왕래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순정 씨의 집안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 당시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남편께서 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로 인해 아들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떠났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사실 며느리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도 사람됨이 고든 순정 씨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강경한 반대 앞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할 기회는 점점 사라졌고 할머니의 마음속엔 커다란 빈 구멍이 생겼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할머니를 실제로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25, 6살 때까지 명절마다 바쁜 부모님 사정으로 할머니 댁을 찾아뵙지 못했고 겨우 영상통화로 얼굴만 보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 집엔 귤 있어요? 화면 속 어린 손주가 물었습니다. 귤은 없지만 고구마는 있단다. 할머니가 쪄줄까? 저 고구마 싫어요. 귤 먹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귤 사놓을게. 네. 영상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화면 속 손주의 짧은 질문 하나, 짧은 대답 하나가 할머니에겐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나름대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된장찌개 하나 끓여 밥 한 공기 드시고 7시에는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상인들이 버린 배추, 겉잎, 무청, 팥뿌리 같은 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옥분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깨끗한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김치 담그기 딱 좋지. 그렇게 모은 채소들로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경로당 행복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화투도 치고 점심엔 1,500원짜리 잔치국수를 드셨습니다. 옥분이 자네 아들은 요즘 어떤가? 글쎄, 바쁘다더라고.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자식 있으면 좋지. 우린 의지할 때라도 있으니. 그려. 그렇긴 하지. 할머니는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오후엔 집에 돌아와 손글씨로 가계부를 쓰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시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가계부는 벌써 40권을 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살림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인내와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마이너스 광수 초등학교 입학. 책가방 35,000원. 1993년 7월 20일 마이너스 여보 2번. 병원비 120만 원. 2018년 4월 3일 마이너스 여보 떠나신 날. 장례비 580만 원. 한 줄 한 줄이 할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서 500원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보며 할머니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나가던 중학생이 먼저 주워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돈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요즘 애들은 참 착하네. 할머니는 웃으며 받으셨지만 사실 그 500원이 아까웠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5,000원으로 생활하셔야 할 정도로 빠듯하셨으니까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이 한 달에 32만 원. 그리고 고물상의 폐지를 팔아서 버는 돈이 3만 원에서 4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수입 35만 원으로 집세,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를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집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면 고요 속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귓가에서 울렸고 아들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했을까요? 순정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와 문 앞에 섰는데 누군가 계단 아래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 순정 씨였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7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어이구, 순정이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며느리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냐? 올라오게. 어서.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다른 사람의 신발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따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더운데 물이라도 마시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옷차림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정아, 혹시 무슨 일 있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대학 가고 싶어 해요. 그래, 대학 가야지. 우리 지훈이 똑똑하잖냐. 근데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며느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등록금이 얼만디? 2,600만 원이요. 1학기만. 2,600. 할머니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으로 사시는 할머니에게 2,600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돈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실까 해서. 알고 있어.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줄게. 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록금. 내가 줄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가 어떻게. 할머니가 돈이 없으시다는 걸 며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할머니가 어디선가 빚을 내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돈은. 지금 내 말 듣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순정아, 내가 미안하다. 결혼할 때 내가 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디. 여보가 반대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냐. 시집 식구들한테 환영도 못 받고. 미안하다, 순정아. 할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가계부 책들 사이에 끼워둔 작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꼬깃꼬깃하지만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비상금까지 쓰시면. 순정아, 걱정 마. 내가 방법이 있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게. 그때 이야기하자. 네. 지금은 설명 못하지.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버튼식 전화기. 할머니는 외울 정도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김옥분이요. 전화 너머에서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시겠소? 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주 등록금 건으로 2,600 처리 좀 부탁하겠소.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비밀을 밝힐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남부시장 골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차량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부산, 대구, 각지에서 온 차량들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량 행렬.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뭔 일이여? 혹시 무슨 촬영하나? PD들 온 거 아닌교? 경로당에서 장기 두던 노인들까지 우르르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반듯한 구두에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 그리고 가슴엔 금속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배지에는 금산투자클럽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공개된 적도 기록된 적도 없는 조직. 오직 업계 사람들만 아는 전설의 투자 모임이었습니다. 양복 남성들은 옥분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모셔오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 찾는디? 회장님이라고 했는디. 그때 할머니 집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은 김옥분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들. 내가 조용히 하라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안이 급해서. 상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배추잎 줍던 옥분 할머니가. 회장님? 할매가. 회장님? 우리 시장에 회장님이 계셨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양복 남성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주분 등록금 2,600만 원 처리 완료했습니다. 학교 측에 이미 입금되었습니다. 주변 노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600만 원. 저 할매가 그런 돈이 있었단 말이요.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주웠던 배추잎이 담긴 봉지였습니다. 이거 좀 들어주소. 나 손주한테 줄 거니까. 네, 회장님. 양복 남성이 공손히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시장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허리 굽은 게 인생 무게 때문이 아니라 겸손이었네. 우리 시장에 큰 회장님이 계셨구만.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며느리 순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차량들과 양복 입은 남성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했지. 내가 줄게. 라고.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남성이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금산투자클럽 실무이사 정민수입니다. 지훈 학생 등록금 2,600만 원 이미 학교에 입금 완료했습니다. 며느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정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디. 나도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노인 친구들이 중얼거렸습니다. 2,600만 원이면 우리가 몇 년 장기둬도 못 모을 돈인디. 옥분이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요?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5년 전부터 투자 일을 해왔습니다. 할머니가 39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하던 작은 인쇄소 사업이 부도로 무너졌습니다. 빚더미만 쌓인 채 가족은 극단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아들 광수는 중학생이었고 학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채를 쓰자고 했습니다. 여보, 어디서든 돈을 빌려야겠소. 사채라도.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사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몰래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가게 주인들, 작은 공장 사장들. 할머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은행보다 이자는 낮게, 하지만 사람을 믿고 빌려드릴게요. 첫 투자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아주머니에게 빌려드린 돈이었습니다. 할매,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어쩌려고. 안 망합니다. 당신은 성실하니까요. 6개월 뒤
그 아주머니는 장사가 잘 되어 할머니에게 원금에 이자를 붙여 갚았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시장 김옥분 할매한테 가면 돈 빌릴 수 있대. 은행보다 싸고 사람 봐주신대. 1990년대부터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작은 가게 주인들을 넘어 제조업체 사장들, 부동산 투자자들, 심지어 재계의 자금책들까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사람 믿는 투자를 해라. 서류 믿지 말고. 그 철학 하나로 할머니는 실패한 사람을 도와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회사를 키워 할머니에게 훨씬 큰 이자를 드렸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굴러가는 시니어 인맥 기반 투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 교육비 마련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백억 원이 오가는 비공식 투자 클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공식 재산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엔 남부끄러운 재산 없어요. 그래서 증권 계좌도 은행 잔고도 거의 없이 사셨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이 할머니 요청 한마디면 필요한 금액을 직접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손주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지훈이가 계약직으로 들어간 지산업. 그 회사에 숨겨진 자금줄이 바로 옥분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며느리 순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괜찮아. 나도 숨기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돈이 이렇게 많으신데.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가 주는 마음이지. 내 돈은 사람 쓰라고 있는 거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내 등록금 내주셨어. 우리 할머니요? 부모가 숨겼던 사연을 듣고 지훈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지훈이는 전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시장 골목 계단을 올라 할머니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올 줄 알고 밤새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랴, 지훈이 왔네. 둘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할머니의 채취와 손주의 셔츠 향이 섞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굵은 매직으로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야. 지훈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말해. 사람 먼저 살리고 돈은 나중에 쓰겄다. 할머니, 저 복지 쪽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래라.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사람 돕는 건 더 중요하고. 1년 후 지훈이는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사람 중심 리포트에서 최상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에필로그.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배추잎을 줍습니다. 할매, 이제 안 주워도 되잖소. 이게 좋아. 손주 밥상에 올라갈 사랑이지.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서류보다 강한 건 인맥이고 인맥보다 강한 건 가족이고 가족보다 강한 건 지금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야. 바로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도착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작은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벽마다 바닥에 떨어진 배추 겉잎을 주우며 하루 5,000원으로 생활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혼자 사시며 1,500원짜리 잔치국수로 끼니를 때우시던 분이죠. 이웃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가난한 독거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수백억 원을 움직이는 비공식 투자클럽의 회장이었습니다.
25년간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이 조용히 찾아와 머리를 숙이던 전설의 큰손. IMF 때 수많은 기업을 살렸고 지금도 340억 원을 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사기꾼 취급했던 회사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진실을 알게 된 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 지훈이의 등록금 2,600만 원을 한마디로 해결한 그날 이후요. 전주 남부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수백억대 투자클럽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할머니만 보면 괜히 허리를 숙이는 상인들. 장바구니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숙연해지는 분위기. 하지만 여러분, 정작 할머니의 삶은 겉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배추 겉잎을 주우셨고요. 여전히 1,500원짜리 잔치국수로 점심을 때우셨고요. 여전히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권력도 명예도 화려한 삶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딱 하나. 자주 꺼내보는 게 생겼습니다. 갈색 비닐 표지에 가족이라고 적힌 그 실행 수첩. 손주 지훈이의 등록금을 한마디로 해결했던 바로 그 수첩 말입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수첩을 펼쳐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죠. 지훈이, 잘 크고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 수첩이 불러온 건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산업 재무팀의 의심. 사건은 손주 지훈이가 다니는 지산업 본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무팀 회의실. 팀장 한명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송금 내역이 떠 있었는데요. 한명진 팀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화면을 자세히 보니 이랬습니다. 4월 15일 2,600만 원 마이너스 용도 교육 지원. 5월 3일 8,700만 원 마이너스 용도 지역상인 긴급자금. 5월 20일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용도 협력사 운영자금. 총 3건의 송금. 합계 약 1억 7,300만 원.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 김옥분 회장 요청 사항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서류도 없고요. 계약서도 없고요. 심지어 공식 계좌 이체도 아닌 그냥 요청 한마디에 수억이 오간 거죠. 옆자리에 앉은 막내 직원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 김옥분 회장님이 정말 우리 회사 큰손이신 거 맞죠? 한명진 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맞긴 한데 문제는 뭐죠? 공식 재산이 없어. 증권 계좌도 법인 명의도 심지어 집도 월세야. 네. 이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월세에 사신다고요? 한명진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안 보인다는 거지. 서류상으로는 김옥분이라는 개인이 우리 회사에 340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분의 자산을 추적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과장 최동욱이 비웃듯 말을 꺼냈죠. 그러게요. 시장에서 배추잎 줍는 할머니가 회장이라니.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한명진 팀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최동욱 과장은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손주 하나 회사에 심어놓고 뒷배이는 척하면서 돈 빼먹는 거 아니에요? 이수진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훈 선배 성실하게 일하는 거 다들 아는데. 성실한 게 뭐가 대수야? 최동욱 과장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라는 사람,
우리 중 누가 직접 본 사람 있어? 없잖아. 그냥 투자클럽이라는 이름만 믿고 돈 보내는 거지.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입을 다물었고요. 한명진 팀장은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배신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요. 카페에서의 밀담. 그날 저녁, 최동욱 과장은 한명진 팀장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최동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죠. 팀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김옥분 회장 건으로 감사팀에 내부 제보 넣을까 합니다. 한명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미쳤어? 아니요. 제정신이에요. 최동욱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팀장님, 우리 재무팀 책임자 아니세요? 근거도 없는 송금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직접 승인하신 건데. 그게 문제예요. 최동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속고 계신 거라고요. 저 김옥분이란 사람, 정체도 모호하고 실체도 없잖아요. 최동욱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시장에서 배추 겉잎을 줍는 사진이 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던 거죠. 이게 수백억 투자클럽 회장이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명진 팀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겁니다. 정말 사기일까?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승인하셨는데. 그래도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인데. 결국 한명진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신중하게 해. 증거부터 확실히 모으고. 당연하죠. 최동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거죠. 김옥분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받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심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는. 일주일 뒤, 지산업 감사팀에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비공식 송금 구조의 심각한 허점. 내용을 보시죠. 김옥분이라는 인물에게 회사 자금이 서류 없이 송금되고 있습니다. 공식 재산도 법인 명의도 없는 사람에게 수억 원이 오가는 건 명백한 횡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조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팀장 박철민은 이 제보를 받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흥미로운데? 그는 즉시 재무팀을 불렀죠.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이에게 쏟아지는 시선. 다음 날 아침, 손주 지훈이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고요. 회의실에선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불안했죠. 무슨 일이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훈아, 혹시 내 할머니 관련해서 뭔가 들은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감사팀에서 조사 들어간다는 소문이.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를 조사한다고? 지훈이는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요. 회의 시간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성실하게 일해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의심의 대상이 되는 기분이요. 최동욱의 야심. 그날 저녁, 최동욱 과장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김옥분 의혹 정리 파일이라고 적힌 폴더가 놓여 있었죠.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할머니 주제에 회장 행세를 해. 꼴 좋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감사팀장 박철민.
최 과장, 자료 고맙네. 덕분에 조사 명분이 확실해졌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번 건 깔끔하게 정리하면 자네 승진 추천하지. 최동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회사 자금 지키는 게 우리 일 아닌가? 전화를 끄는 최동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김옥분, 이제 끝이야.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진 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죠.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연봉, 더 큰 권한.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요. 며칠 뒤, 며느리 순정 씨가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댁으로 뛰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보리차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셨어요. 뭔디? 순정 씨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산업에서 어머니 조사한대요. 횡령 의혹으로. 횡령.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할머니의 눈빛을 보셨다면 25년간 수백억을 움직이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투자자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누가 극하는디? 재무팀에서 감사팀에 제보했다고. 지훈이가 지금 난리예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디. 배신을 당했구만. 어머니, 괜찮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기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갈색 수첩을 꺼내셨죠. 수첩을 천천히 펼치시는 할머니. 거기엔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의 투자 기록,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억의 돈,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할머니는 작은 글씨로 적으셨습니다. 배신한 사람 기록, 용선 아중. 할머니는 차분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금산투자클럽 이사님. 나 김옥분인디. 두 번째 전화. 회장님, 긴급회의 소집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화. 지산업건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금산투자클럽의 긴급 소집. 이틀 뒤. 지산업 본사 앞에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총 12대. 한 대당 2-3명씩 내렸으니 대략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서류 가방. 금산투자클럽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로비 접수대 직원은 당황했죠. 평소엔 한적한 본사 로비에 갑자기 30명이 몰려온 거니까요. 그들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옥분 회장명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입니다. 접수대 직원이 더듬거렸어요. 저희 이사회는 일정이. 그때 실무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께 연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투자 전액 회수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투자 전액 회수라는 말의 무게를 아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실의 긴급 상황. 30분 뒤. 지산업 사장 강대식이 급하게 사장실로 달려왔습니다. 골프장에 있다가 급히 돌아온 거였죠. 그의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금산투자클럽 실무이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대식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무이사가 차갑게 물었죠. 사장님, 지산업 운영자금 중 김옥분 회장님 투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강대식은 정확한 숫자를 몰랐습니다. 재무팀 보고만 받았지 세부 내역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정확히 340억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없으면 다음 달 협력사 대금 지급 불가능하시죠. 강대식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산업은 지금 자금 여력이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340억이 빠지면 회사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자금난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귀사 재무팀에서 회장님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뭐라고요? 실무이사가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감사팀에 제출된 익명 제보서가 떠 있었어요. 강대식 사장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옥분이라는 인물. 공식 재산 없음. 횡령 가능성.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새파래졌죠. 이건 회장님께선 25년간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셨습니다. 실무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단 한 번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강대식 사장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회장님께 직접 하십시오. 회장님이 오십니까? 아니요. 그럼 실무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십니다. 지금 당장. 그날 오후 3시. 전주 남부시장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거든요. 맨 앞엔 지산업 사장 강대식이 직접 운전하는 차. 뒤따라 임원진 5명이 탄 검은 차량들. 그들은 모두 정장 차림의 손에는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작업을 멈추고 쳐다봤죠. 저게 뭔 일이여? 와, 저 차들 봐라. 다 억대 차들이네. 지산업 사장이 직접 왔다 카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옥분 할매 때문에 온 게 아닐까? 골목 계단을 오르는 강대식 사장. 그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정말 시장에서 배추잎 줍는 그 할머니가 우리 회사를 살린 분이실까? 할머니 집문 앞. 강대식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여전히 수수한 집 앞치마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짧게 자른 머리, 낡은 슬리퍼. 강대식 사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는 즉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뒤따라온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대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들어오세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좁은 거실에 지산업 임원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6명이 앉으니 거실이 꽉 찼어요. 할머니는 보리차를 정성스럽게 따라주셨습니다. 낡은 주전자에서 나오는 보리차.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차. 하지만 임원들은 그 차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제보한 사람 누군디? 강대식 사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무팀 최동욱 과장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실무이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공식 재산이 없으시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증거.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죠.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십 권의 수첩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강대식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25년치 투자 기록이요. 할머니는 수첩 하나를 펼치셨습니다. 첫 페이지.
1998년 3월 15일. 지산업 긴급자금 8천만 원 투자. 당시 사장 강철수현 사장의 선친. 이자율 연 8% 상환기간 5년. 두 번째 페이지. 1999년 7월 20일. 지산업 설비 확장 지원 2억 3천만 원. 용도 공장 증축 및 신규 설비 도입. 세 번째 페이지. 2003년 11월 8일. 지산업 위기 극복 자금 12억 원. 비고 IMF 여파로 부도 위기 긴급 지원.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산업이 IMF 때 부도 직전까지 갔었지. 그때 내가 살린 기여. 강대식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1998년 아버지 강철수 회장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IMF로 수많은 기업이 쓰러질 때 은행들은 모두 등을 돌렸었죠. 그때 아버지를 살린 게 바로 이 할머니였던 겁니다. 회장님. 할머니는 계속 수첩을 넘기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기록, 2020년 코로나 때의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의 투자 내역. 모든 게 손글씨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돈은 나중에 쓰는 거고 사람은 먼저 살리는 기여. 그게 내 철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대식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손주한테 하세요.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 말에 강대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산업 본사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더 긴장된 분위기. 최동욱 과장이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동욱은 불안해졌죠. 무슨 일이지?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최 과장님, 사장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지금? 네, 지금 당장이요. 최동욱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대식 사장과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강대식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최동욱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 과장. 네, 사장님. 김옥분 회장님 건으로 감사팀에 제보한 거 맞나? 최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쾅. 강대식 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임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였죠. 자네가 뭘 안다고. 김 회장님이 우리 회사 25년 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기나 해. 최동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IMF 때 우리 회사 살린 분이 누군지 알아? 강대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옥분 회장님이야.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진작에 문 닫았어. 사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조사를 했어야지. 강대식이 소리쳤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제보부터 넣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최동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욱 과장, 오늘부로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그리고 김옥분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 사과 서한을 제출하십시오. 무릎 꿇고. 네. 최동욱은 고개를 떨군 채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처참했어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은 무거웠죠. 직원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걸렸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니. 자업자득이지 뭐. 지훈이에게 전해진 진실. 같은 시각. 손주 지훈이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가자 강대식 사장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지훈 씨 앉게. 네, 사장님.
지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강대식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미안하네. 자네 할머니께 큰 실례를 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강대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줬죠. 김옥분 할머니의 투자 기록. 25년간의 투자 내역. 수백억 원의 흐름. 그리고 IMF 때 회사를 살린 12억 원의 기록. 지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일을. 지훈이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저 배추잎 줍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25년간 수백억을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을 살린 투자자였다는 걸. 자네 할머니는 이 회사의 은인이야. 강대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생명의 은인이지. 강대식 사장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네, 오늘부로 정규직 전환일세. 네.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발령장은 내일 나와. 월급은 30% 인상이고 부서도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배치하지. 사장님. 저는 할머니께서 부탁하셨네. 손주 좀 잘 챙겨달라고. 강대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자네 실력을 봤네. 지난 1년간 자네가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알아. 그러니 당당하게 받게.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던 거죠. 시장에서의 재회. 일주일 뒤, 지훈이는 주말 아침 일찍 남부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세트였죠. 할머니 집 앞 계단을 오르는데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어이구, 지훈이 왔네.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지훈이가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큰일을 하신 줄. 저는 그냥 시장에서 배추잎 줍는 할머니인 줄만.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추잎 줍는 할머니 맞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만 사람도 좀 줍는 할머니요. 할머니. 돈이 많으면 뭐하노?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좋지. 둘은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오후. 할머니가 장바구니에서 귤 하나를 꺼내 건네셨어요. 이거 먹어라. 할매 귤은 사람 쓰라고 있는 기요. 지훈이는 귤을 받아들고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동욱 과장이 남부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은 창백했죠. 그의 손엔 정중한 사과 서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골목 앞. 최동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할머니 집 문 앞에서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최동욱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난 거죠. 그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동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당신이 틀린 건 아니요. 네. 최동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류가 중요하고 체계가 중요한 건 맞지. 다만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기억. 당신은 서류만 받지. 사람은 안 받고. 그게 문제였어. 최동욱은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보리차 한잔하고 가시소.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기억. 중요한 건 다시는 안 하는 거고. 최동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죠. 좁은 거실. 낡은 소파. 할머니는 보리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차 한 잔 대접하는 기지. 최동욱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을 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 보리차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차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탄생. 한 달 뒤 지산업 본사 회의실. 며느리 순정 씨와 지산업 재무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시스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 중심 재무관리 체계. 순정 씨가 앞에 나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투자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재무팀 직원들이 집중했죠. 앞으로 투자 결정에는 두 가지 평가를 병행합니다. 순정 씨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첫째, 재무 서류 평가. 둘째, 인간 신뢰 평가. 재무 서류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숫자, 데이터, 증빙 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인간 신뢰 평가를 추가합니다. 인간 신뢰 평가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봅니다. 순정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옥분 회장님께서 25년간 해오신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서류도 보지만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재무팀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옥분 회장님의 투자 철학을 우리 회사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킵니다. 순정 씨가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제목 사람을 살리는 투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강대식 사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겁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숫자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회사로. 직원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할머니는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여전히 배추 겉잎을 주우시고요. 여전히 낡은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여전히 1,500원짜리 잔치국수를 드셨고요. 여전히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장 상인들이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죠. 지나가는 청년들이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고요. 경로당 친구들은 할머니 옆자리를 항상 비워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갈색 수첩을 품에 안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할매, 이제 큰 회장님이신디 왜 아직도 배추잎 주우시는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배추잎도 귀한 기여. 버리는 게 아깝지. 그래도. 그리고 이거 주우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고. 할머니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삶.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배신도 배움이고 복수도 용서로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마지막 메시지. 할머니는 어느 날 손주 지훈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 할머니. 할매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뭔데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돈은 보내면 끝이지. 근디 마음은 보내면 시작이요. 지훈이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
근데 마음은 주면 줄수록 더 커져.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할매는 평생 사람한테 투자했어. 돈이 아니라. 할머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람을 봐라. 돈은 나중이고.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옥분 할머니의 한마디가 한 회사를 살렸고요. 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만들었고요. 한 배신자를 반성하게 만들었고요. 한 가족을 다시 뭉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지위를 보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수백억을 가지고 계셨지만 배추잎을 주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할머니의 삶이었고 할머니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처럼.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투자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6개월. 김옥분 할머니의 명성은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시장 할머니에서 수백억 투자클럽 회장까지. 언론에서도 몇 차례 취재 요청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는 기여.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배추잎을 주우셨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셨고 1,500원짜리 잔치국수로 점심을 때우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 광수 씨와 며느리 순정 씨였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등록금을 내주시고 정규직 전환까지 도와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광수 씨 집 거실. 며느리 순정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김옥분 투자클럽 규모, 비공식 투자금 상속 방법, 고령자 재산관리 법적 절차, 유언장 없을 때 상속 순위. 순정 씨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남편 광수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뭐해? 순정 씨가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광수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순정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먹을래? 김치찌개 끓였어. 그래. 하지만 식탁에 앉은 순정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이제 74.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광수 씨 회사 휴게실. 동료가 커피를 타며 말했습니다. 야, 광수야. 너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더라. 신문에도 나왔던데. 응. 부럽다. 우리 집은 평생 월급쟁이인데 너는 나중에 유산이라도 받겠네. 그 말에 광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에이, 솔직하게. 어머니 그렇게 돈 많으시면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 나였으면 벌써.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광수는 아내 순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나? 순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당신도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 하지만 지산업에만 340억을 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최소 수백억은 되지 않을까? 수백억. 광수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여보, 문제가 있어. 뭔데? 어머니께서 공식 재산을 거의 안 만드셨잖아. 그러면 나중에 상속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정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리 정리를 하셔야 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일주일 뒤, 광수 부부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건강식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할머니가 문을 여시며 놀라셨습니다. 어이구, 광수 순정이 왔네. 무슨 일이고? 일 없이 오면 안 돼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순정 씨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데 순정 씨가 슬쩍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저냥 살지.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아니, 몸 성하대 뭐하러? 순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고령자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해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신세만 졌잖아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지. 다음 날, 순정 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대형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진을 받으시는 동안 순정 씨는 할머니 가방을 슬쩍 살폈습니다. 어디 보자. 통장이나 카드가 있을 텐데. 하지만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그 갈색 수첩만 있었습니다. 순정 씨는 수첩을 꺼내 몰래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지산업 8천만 원, 2003년 11월 지산업 12억 원, 2015년 8월 D건설 23억 원, 2020년 2월 금상클럽 회원 투자금 총합 580억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순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580억. 이게 진짜야? 그때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나오셨어요. 순정 씨는 황급히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광수 씨 집 침실. 순정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580억이야. 580억. 뭐?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었어. 금산투자클럽 총 투자금이 580억 원이래. 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80억? 그게 다. 우리 엄마 돈이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비공식 투자금이라는 거야. 증권 계좌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럼 상속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순정 씨가 남편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시게 해야 해. 공식 계좌 만들고 명예 이전하고. 그리고 유언장을 쓰시게 해야 해. 광수가 움찔했습니다. 유언장. 그건 너무. 여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어머니 연세가 벌써 74이야.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하지만 우리 지훈이 생각해봐. 앞으로 대학원도 가야 하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우리 힘으로 되겠어? 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자. 일주일 뒤, 순정 씨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아, 네. 피상속이니? 시어머니세요. 올해 74시고. 아직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하세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그럼 시어머니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순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 5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세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580억이면 상속세만 해도 엄청난데요. 증여세 절세 방법부터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공식 재산이 거의 없어요. 다 비공식 투자금이고 세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증권 계좌 만들고 법인 명에 이전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시어머니를 설득하셔서 세무사는 A사 용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절세 플랜 1단계 재산 공식화 방법은 계좌 개설, 법인 설립. 2단계 단계적 증여 방법은 연간 5천만 원씩. 3단계 유언장 작성 후 공증하기. 4단계 신탁 설정. 순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상속받으면 약 28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280억을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순정 씨는 그 서류를 꼭 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광수 부부는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손주 지훈이까지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 왔어요. 할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어이구, 지훈이까지 왔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거실에 다 함께 앉았습니다. 순정 씨가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리러 왔어요. 중요한 얘기? 네. 어머니 재산 관리에 대해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재산. 광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왔는데 엄마 재산이 지금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한대요. 세금?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대요. 계좌도 만들고 증여도 하고. 순정 씨가 세무사가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지훈이 대학원 학비도 되고 결혼 자금도 되고. 할머니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디? 순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단 은행 계좌부터 만드시고요. 투자금을 공식화하시고 그리고 유언장을 쓰시면 돼요. 유언장. 네. 어머니 뜻대로 재산을 분배하시려면 유언장이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지.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생각해본다 하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광수 부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갈색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 돈을 보고 있구나. 날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금산투자클럽입니까? 나 김옥분인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순정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왜 결정을 안 하시는 거야? 어느 날 순정 씨는 친구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정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응. 뭔데? 순정 씨는 술김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엄청 많으시거든. 근데 정리를 안 하시는 거야. 얼마나 많은데? 580억.
뭐, 580억.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다. 그 정도면 빨리 정리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상속세만 어마어마할 텐데. 그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미루시는 거야.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봐. 어차피 너희 거 될 돈 아냐? 그래야 하나? 당연하지. 나였으면 벌써. 그날 밤 순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 다음 주 광수 부부는 또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순정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디? 어머니, 왜 자꾸 결정을 미루세요?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세요. 세금만 280억 나간다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돈이 내 돈인디 내가 세금 내도 상관없지. 어머니, 순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생각 안 하세요? 광수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당연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내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내 생각이요. 당연하죠. 법적으로. 법 얘기하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사람한테 쓸기요. 법이고 뭐고 상관없어. 순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실망이요. 너는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러 왔지. 그게 보인다. 순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광수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 아니다. 가라. 엄마. 가라 카자너.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광수 부부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수 부부. 순정 씨가 가방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580억이야. 580억. 그 돈이 나중에 세금으로 280억이나 나간다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광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도 생각해야지. 입장. 어머니는 우리 입장 생각해. 지훈이 대학원 학비는, 결혼 자금은, 우리 노후는. 당신도 생각 있으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해봐. 당신 친엄마잖아. 광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광수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날 믿지 못하시는 건가?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야, 광수야. 표정 왜 그래? 아니야.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가 재산이 좀 있거든. 근데 정리를 안 하시려고 해. 얼마나? 많아. 그럼 빨리 정리하셔야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데. 그니까. 근데 엄마가 안 하시려고 하셔. 동료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 엄마도 참. 자식 생각은 안 하시나 보네. 그 말이 광수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엄마는 날 생각 안 하시는 건가? 일주일 뒤. 순정 씨는 남편 몰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속 관련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서요. 피상속인이 누구신가요? 시어머니세요. 연세가? 74시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규모는요? 약 5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재산 정리를 안 하시려고 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순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진단되면, 그러면요?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권이 후견인에게 넘어가죠. 순정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정 씨는 남편에게 변호사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보,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하는 거야. 뭐? 만약 판단 능력 저하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대. 그러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는 멀쩡하신데. 멀쩡해. 580억이나 되는 돈을 방치하시는 게 멀쩡한 거야. 하지만,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안 하면 우리 평생 후회해. 광수는 한참을 갈등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은 시각, 할머니는 금산투자클럽 실무이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소.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실무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유언장 쓰라고 증여하라고 자꾸 극하대. 회장님 그건 나도 알지. 효도가 아니라 욕심이란 걸.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어.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갈색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내 재산을 정리할기요. 다만 내 방식대로. 할머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셨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 쓰러 왔어. 네.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확히 적을기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 투자금 580억 중에서. 변호사는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김옥분 유언장 초안. 1. 금산투자클럽 운영자금 300억은 공익재단 설립. 2. 손주 지훈에게는 100억 신탁 설정 30세 이후 집행. 3. 시장 상인 및 경로당 친구들에게 50억 장학금 및 복지기금. 4. 며느리 순정에게 30억 조건부. 5. 아들 광수에게 30억 조건부. 6. 기타 사회공헌에 70억.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건부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내 재산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 몫은 자동으로 공익재단으로 간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당분간 비밀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공개하소.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장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진짜 효자가 누군지 보제. 일주일 뒤 광수 부부는 할머니를 찾아가 또다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아까 안 간다 하잖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치매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치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요즘 고령자분들은 다 받으세요. 순정 씨가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자. 순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대학병원 신경과. 할머니는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MRI, 인지능력 테스트, 기억력 검사. 순정 씨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판단 능력 저하 진단이 나와야 할 텐데. 1시간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순정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이십니다. 74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인지 능력도 우수하시고 기억력도 30대 수준이세요. 네. 순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히려 일반 성인보다 판단력이 뛰어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때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순정 씨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순정아. 네. 나 치매 걸리길 바랐지. 순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랬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실망했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머니. 순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재산 지키려고 한 건데.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 한 기지.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라. 재산 얘기하러 온다면 말이요.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왔구나. 할머니,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심한 짓 했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 하지만 저도 부모님이 욕심부린 거 알았어야 했는데. 지훈아.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는 법이요. 내 부모도 그랬을 뿐이고. 할머니. 근데 너는 다르더라. 너는 사람을 보지. 할머니는 갈색 수첩을 꺼내 손주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라. 할머니 이건 내 인생 철학이 담긴 수첩이요. 내가 이어받아라.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주 뒤 시청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단상에 김옥분 할머니가 서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공식 투자클럽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자금이 약 58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투자 공익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둘째, 영세 상인들의 긴급자금 지원. 셋째, 고령자 복지 증진.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재단 초기 운영자금으로 300억 원을 출연합니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가족 상속은 안 하십니까?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철학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각, 광수 부부는 TV로 발표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80억을 전부 기부. 여보. 광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몫은. 순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김옥분. 광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광수야, 순정아. 너희가 내 재산을 원한다는 걸 알았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사람을 살리려고 모은 돈이지 욕심을 채우려고 모은 돈이 아니다. 너희는 내 돈만 봤지 내 마음은 보지 않았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세상에 돌려준다. 다만 너희에게도 기회를 주마. 앞으로 1년간 내 철학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때는 내 유언장 내용을 다시 쓰겠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삶.
그걸 보여다오. 엄마가. 편지를 읽은 광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순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광수 부부는 변했습니다. 매주 주말 남부시장에 나가 상인들을 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할머니가 광수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앉으시소. 할머니는 2통의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라. 광수가 봉투를 열자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예금주 광수. 잔액 30억 원. 어머니, 너희가 변했더라. 진짜로.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믿음이요. 이 돈으로 사람을 도와라. 순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할머니는 2 사람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5년 뒤, 김옥분 할머니는 79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지산업 임직원들, 금산투자클럽 회원들, 시장 상인들, 경로당 친구들, 할머니가 도운 학생들. 모두가 눈물로 할머니를 보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옥분 최종 유언장. 총 재산 620억 원. 1. 사람투자 공익재단 350억. 2. 손주 지훈 120억 재단 이사장 조건. 3. 며느리 순정 50억 사회봉사 지속 조건. 4. 아들 광수 50억 사회봉사 지속 조건. 5. 시장 상인 경로당 30억. 6. 기타 장학복지 20억.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이 내가 남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지훈이는 할머니의 갈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할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키우면 늘어난다. 내가 이 철학을 세상에 펴다오. 할매는 믿는다. 지훈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부터 사람 투자 2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뒤 광수 부부는 사람 투자 지역 본부장이 되어 전국을 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순정 씨는 말합니다.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진작 행복할 수 있었는데. 광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 2 사람은 남부시장으로 향합니다. 할머니가 배추잎을 줍던 그 골목. 이제는 김옥분 사랑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재산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가장 큰 시험을 가족에게 내셨고 가족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준 가치관입니다.